후 생활 관리에 대해서 지금 오늘 김석진 교수님께서 오셔서 다음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혈액종양내과 김석진입니다. 이게 날씨도 오늘 이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입구에서 시작하기 전에 진료실에서 뵀던 환자분들 이렇게 뵈고 이러니까 마치 무슨 뭐 학교 동창회에서 선배님이나 뭐 후배들을 보는 그런,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조금 계시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앞에 저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조주희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고, 또 앞에 저 다음 순서에 있는 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입니다. 결국 그 주제도 비슷하고 또 계속 겹치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학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복 학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 참석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그동안 혹시라도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은 확실하게 고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 또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제게 얘기 드리는 게 우선 말씀을 잘 안 하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번에 반응 평가한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만 한숨을 막 내쉬면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 병원에 한 5개월 동안은 잘 지내는데 이제 막 검사를 할 때쯤 되면은 막 이제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외래 오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막 혹시라도 재발했을까봐 걱정이 돼서 전날은 하룻밤을 꼬박 새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제가 이 결과를 얘기를 할 때 CT 검사 결과를 보면은, 그리고 저는 그냥 잠시 목이 말라서 숨을 좀 고르느냐고 얘기를 좀 잠깐 얘기를 안 한 것뿐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잠깐 뜸을 들은 걸로 이제 재발로 한 거, 나쁜 결과로 생각을 하시고 막 거의 초죽음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10년 정도 되신 분인데도 매번 저한테 오실 때는 한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저도 여러분들 저희 환자분들 앞에서 내색은 안 하지만 사실 조마조마합니다. 이거 혹시라도 재발하면 어떨까? 그것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좀 찜찜한 소변들이 나오면 이런 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게 일순간 마음속에서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굉장히 매번 추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검사 결과를 이렇게 확인할 때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이 병원에 오시는 이제 환자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평상시에도 자꾸 병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게 되고, 또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자꾸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건강하셨을 때는 뭐 허리가 좀 쑤셔도 뭐 허리 쑤신가 보다, 뭐 목이 좀 뻑뻑해도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한번 이런 병을 앓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울적하지? 그래도 막 재발하고 연관져서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간혹 환자분들 중에 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타고나기를 천성적으로 긍정적이신 무개념 스타일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간혹 이제 오실 때 뭐 전날 막 술도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길 정도로 아주 그렇게 너무 낙천적이신 분들을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그건 뭐 당연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평상시에 이런 뭐 림프종이란 이런 단어만, 뭐 암이란 얘기만 들어봐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 기사를 한번 더 보게 되고, 무슨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무슨 제품이 나오면 다른 사람보다,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자꾸 눈이 가는 거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본 인지상정이란 거죠. 저는 림프종은 아니지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림프절 결핵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6개월 이상 결핵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림프절이 커지는 병이거든요. 뭐 암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제가 학교 다니고 인턴 레지던트 할 때 여기 목이 조금 이렇게 커지면 갑자기 막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게 또 혹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의료 계통이 있으니까 식자우환이라고 또 자꾸 책을 찾아보고 그 결국은 저한테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리고 자꾸 고민을 하고 그럴수록 저 자신을 뭔가 조금 제한하고 내가 이거 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예전에 이런 거를 알았었으니까 좀 무리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면 제 생활이 자꾸 이렇게 위축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제가 생각한 건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뒤에 이제 앞으로 뭐 강론적인 얘기들은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겁니다. 뭐 이런 건강관리 강좌가 있어서 뭐 가끔 오셔서 들으시는 건 좋지만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잘 지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먼저 드렸고요. 이제 그 치료 중이신 분들 조금 오시기 때문에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림프종이라는 뭐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이제는 그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종양이고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거론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빈도가 증가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예전에 A라는 타입의 림프종을 진단받고 치료받으신 분들이 5년이고 7년이고 나이가 들면서 B라는 타입의 또 다른 림프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고요. 물론 일부 타입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한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림프종은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거를 그 기원이 되는 그 세포에 따라서 B와 TNK로 나눠서 또 그 밑에는 B세포 림프종 밑으로는 또 그 성숙한 B세포 림프종이냐 미성숙한 B세포 림프종이냐에 따라서 또 나누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환자가 어느 타입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까 조주희 교수가 얘기하신 것처럼 각기 다른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림프종이란 거는 이 목이나 사타구니 같은 림프절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전신에서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림프절에서 생긴 경우도 있지만 위나 장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는 그런 이유입니다. 전에 이제 치료 자체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조혈모세포 이런 식의 치료들이 혼용되는데 대개 제일 많이 하는 치료가 정맥 주사를 하루 맞고 먹는 거 스테로이드를 5일간 드시는 겁니다. 이런 치료를 아마 제일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3주 간격으로 하고. 그렇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병이 굉장히 독하거나 좀 타입이 유별난 경우는 이렇게 정맥 주사를 입원해서 며칠간 맞고 또 퇴원하고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재발의 위험도라든지 또 나이에 따라서 항암 치료만 받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지요법을 받는 분, 이 중에 오신 분들 중에 유지요법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아예 처음부터 이식까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재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해서 치료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치료 과정 중에서 무탈하게 합병증 없이 잘 맞춰야 이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 치료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감염입니다. 예전에 치료받으셨을 때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 감염이란 거는 진단 당시 처음 림프종으로 진단받으셨을 때 이미 감염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치료 중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추적하는 중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완치 거의 이제 완전 관해 상태에서 몇 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위험도가 좀 낮지만 치료를 마치시고 한 1년 미만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감염이 생길 위험도가 그래도 치료를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단 시에 감염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림프종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역시 또 좀 몸이 약하니까 거기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당뇨라든지 폐렴이라든지 고혈압이나 이런 동반 질환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로 결과적으로 면역이 떨어져서 진단 시에 이미 감염이 생긴 경우도 있고, 치료하는 중에 치료 때문에 이제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추적하는 중에도 아직도 몸이 좀 예전만 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치료를 지금 다 끝내신 분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예전에 치료하시는 중에 이렇게 막 열나면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한데,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치료 가이드라인이 예방적으로 이렇게 백혈구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이 주사를 맞는 게 좋다라는 게 그 가이드라인에 돼 있고, 특히나 나이가 많거나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 콩팥이 안 좋은 이런 경우들이 해당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좀 안타까운 거는 예방적인 사용이 의료보험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전에 치료받으신 치료 중에 막 백혈구 떨어져서 막 열나서 저희 병원 응급실 오시고 그러신 분들 계시죠.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이렇게 예방적인 그 백혈구 촉진인자를 좀 쓰면 좀 더 인시던스를 좀 낮출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는 매번 혈액 검사를 해서 거기서 호중구가 떨어졌을 때만 촉진 주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매일 병원을 올 수 있고 매일 피를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부당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개는 치료를 시작하면은 첫 번째 열이 나는 시점이 대개 첫 번째 사이클이나 두 번째 사이클 때 이렇게 많이, 저희 병원 데이터상에서도 거의 50%가 처음 진단받고 첫 번째 치료하고 나서 바로 열이 나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방을 잘하면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 국가적으로 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못 되고 있는 게 한 가지 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것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치료 중 면역 저하가 문제인데, 치료를 받으시면 제가 외래에서도 쭉 설명드리는 그림인데요. 한 중간 정도 때 이렇게 면역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회복되고, 결국 요 시기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고, 간혹 이 시기 때 잘못돼서 병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으로 안 좋은 결과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혈구 촉진인자 중에서는 이런 시기에 백혈구가 떨어진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주사를 한번 맞으면 이게 3주, 한 2주 이상 쭉 그 효과가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촉진인자가 곧 이제 국내에도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의료보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고, 이렇게 그 백혈구 촉진인자 끝에다가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긴 걸 달아서 이렇게 되면은 몸에서 대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맞지 않고 하루 한 번 맞아도 되는, 이제 외국에선 이게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이런 게 보험이 돼서 좀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한 번 주사를 맞으면 혈중에서 쭉 유지가 되고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백혈구 수치는 계속 잠깐 떨어졌다가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면역이 저하됐을 때 대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과일도 깨끗이 씻고 음식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면역 저하 시 권장식품으로서는, 그리고 주의식품이 이 선택 가능 식품과 피해야 할 식품들이 있는데, 뭐 다른 것 중에서 결국 과일 같은 경우는 껍질 있는 생과일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깎아서 드시면 되니까. 그렇지만 생과일 주스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좋고, 말린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린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말린 거 그 껍데기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 유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조주 교수가 얘기한 거랑 조금 비슷한데, 면역 수치를 올리는 특별한 음식이 있는지, 이런 거는 특별한 음식은 없고 대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회복됩니다. 치료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외래에서 얘기하는 게,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백혈구가 자꾸 떨어집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치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치료를 종료하시고 회복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골고루 드시면서
다양한 간식을 섭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양 보충 음료 같은 것들을 드시면 제일 좋고 결국은 이제 이 영양 관리가 앞에 조주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건강하고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결국 균형적인 식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럼 균형식이란 뭐냐? 골고루 드시는 거죠. 심지어 제가 깜짝 놀란 건 사실은 치료를 종료한 지 한 2년 가까이가 됐는데 2년 동안 생선회를 한 번도 안 드신 분도 계세요. 면역이 정상인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으니까 드셔도 됩니다. 근데 6개월을 오셔서 생선회 드셨어요? 그러면 안 드셨대요. 불안해서 못 먹겠대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메모지에 생선회를 드셔도 됩니다 하고 제 사인하고 도장까지 찍어서 보냈는데 그래도 6개월 있다가 오셨는데 역시 또 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냐?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이 림프종에 진단받은 그걸로 인해서 이미 너무나 제한적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치료를 한 건 뭡니까? 건강한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자는 건데 이렇게 자꾸 림프종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자신을 자꾸 제약하고 살면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치료하는 의미가 없다 하고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또 그 고집이 세시기 때문에 잘 안 바꾸시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골고루 잘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기 먹어도 됩니까? 그럼 고기를 제가 드셔도 된다고 그러면 고기를 몇 톤이나 드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드시는 게 좋아요. 피자, 선생님 저 피자 진짜 좋아하는데 치료받고 피자 먹으면 집에서 막 난리가 난다고 해서 못 먹고 있다고. 제가 드시라고 그럽니다. 콜라, 물론 안 좋죠. 근데 나 지금 콜라 한 잔 마시고 싶어 죽겠는데 못 먹게 드셔야죠. 드시고 싶은 거 못 드시면 병납니다. 그죠? 아까 술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참, 술 문제는 참, 제 생각에는 조주희 선생님은 여자분이시니까 그러신 것 같고, 저는 음주를 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 관대하게 얘기합니다. 그거 뭐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한두 잔 정도,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그렇다고 또 회식 자리에서 술 권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해요? 제가요, 사실은 뭐 몇 년 전에, 그리고 진단받으신 분들 옛날에 아팠던 얘기 하기 싫지 않아요? 저도 지금 이 결핵 얘기는 오늘 환자분들 아니죠, 여기는 이제. 뭐 일부 계시겠지만. 좀 기운 내시라고 제 과거를 살짝 얘기한 거지, 저도 웬만하면 제 얘기 안 한다고요. 우리 병원, 일반 병원, 개인 병원 갔을 때 뭐 좀 물어보잖아요. 예전에 아픈 병이는. 그럴 때 자꾸 얘기 안 하게 되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좀 싫잖아요, 얘기하는 거. 리마인드 하기 싫고. 그러면 회식 장소에서 김 과장 맥주 한잔 하지. 이럴 때 제가요, 사실은 이거 참 곤란하단 말이죠. 오히려 그럼으로 해서 사회생활에서 그 스트레스가 술 한 잔 마셔서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 나쁜 이펙트보다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양도 마찬가지죠. 골고루란 그 애매모호한 게 뭡니까? 결국 아주 유도리 있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고기나 생선 요리할 때도 새콤달콤 소스 이런 거 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죠. 녹즙, 과즙 얘기 아까 나왔는데 저는 녹즙을 계속 먹고 근데 되게 그 녹즙을 드신다는 얘기를 할 때는 그 환자보다는 옆에 그 배우자분이 아주 자신 있게 우리 남편은 제가 매일 아침 녹즙을 그냥 강제로 그냥 먹이고 있습니다. 막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그럼 저는 그 환자한테 물어본다. 그 환자에게. 근데 녹즙 맛있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거 왜 먹어요? 그 맛없는 걸. 네?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이 치료받은 이유가 뭡니까? 깨끗이 나서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잘 먹고, 재밌게 놀고,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오래오래 사시려고 치료받는 거 아니에요? 치료받은 다음부터 이제 먹는 것도, 피자도 안 돼, 짜장면 안 돼, 맥주 안 돼, 녹즙만 먹고, 이거 우리가 무슨 새입니까? 녹즙만 먹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치료받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산 속에 들어가고 난 그 뭐 쇼핑하고 이런데 뭐 산에 들어가서 공기만 마시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산토끼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정 못 드시는 분들, 아직도 치료받고 나서 연세도 많고 기운을 못 차리신 분들은 이런 거 자꾸 드시는 건 좋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레지던트 때 저기 점심 막 바빠가지고 점심 때 놓쳐가지고 환자들 있는 거 이렇게 한 개씩 먹어보면 이것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맛있어요. 그 설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설사 같은 거는 이제 완치가 되고 이제 몇 년 됐는데도 이제 가끔 설사를 했다. 그럼 막 갑자기 놀라시거든요. 내가 설사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럴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설사를 이건 그냥 일반인들도 툭한 얘기예요. 수분 섭취를 하고 소화가 쉬운 음식 같은 거, 밥이나 감자, 흰빵 이런 거 먹고 장을 자극하는 강한 양념, 기름진 음식, 카페인 함유 음료, 유제품 이런 거 좀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설사라면은 이제 몸 안에 이제 이온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온 음료도 좋지만 칼륨이 풍부한 게 이제 바나나나 토마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대신에 콩팥 기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바나나나 이런 것들 조금 막 드시면 안 좋아요. 몸에 이게 확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변비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되게 이거 지금 배가 더부룩하고 그래서 이거 이게 입맛이 없으니까 좀 먹지 말자. 좀 안 먹게 됩니다, 되게. 그러면 변은 더 안 나오죠. 원래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는 법 아닙니까? 근데 변비가 있으면 안 먹으면 변비는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하고 수분을 충분히 물론 장 자체가 막혀서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와서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기능적인 변비를 얘기 드리는 건데 그럴 때는 오히려 충분히 식사를 잘 하시고 운동하고 또 이 따뜻한 차나 음료 같은 거 자꾸 드시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림프종 환자 이걸 떠나서 일반인들한테 다 적용되는 영양과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치료 이제 종료됐습니다. 이제 뭐 저한테 정기적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 먹으면 집에서 제가 뭘 해드릴까요? 차가버섯, 뭐 상황버섯, 무슨 돌미나리 뭐 너무 많아요. 막 진짜 별의별 게 많고 막 또 저기 프로폴리스 뭐 하여튼 뭐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홍삼 또 주위에서 몸이 아프다고 그러면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멀리 미국에서 보내오는 오메가3서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데 뭐 오메가3나 이런 건 괜찮아요. 비타민 같은 거는. 그렇지만 뭐 잘 성분을 알 수 없는 민간요법제자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인삼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잡수시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먼저 우리 그 동생이 정말 나를 생각해서 산삼을 갖다 줬는데 내가 이걸 안 먹으면 내가 너무 마음 미안할 것 같다. 그거 안 먹으면 또 스트레스잖아요. 그럴 땐 드셔야죠. 예? 자, 그럼 치료가 끝나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 뭐 겹치는 얘기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그다음에 건강 체중과 적정 체지방량. 이거는 뭐 사실 우리나라가 요새 전국이 다이어트 열풍 아니에요? 요새 뭐 한강 가 보면은 도대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하도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자전거에 치일까봐 그냥 한강을 못 가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하도 운동들 해서.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렇게 잘 하시면 되고. 전 곡류와 식물성, 이거 뭐 다 옛날부터 들은 얘기고.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자. 이건 뭐 다양하게 먹자는 소리죠. 뭐 굳이 나는 오이를 먹었는데 호박은 같은 색깔이니까 어떻게 꼭 그럴 필요는 없고. 다양한 그냥 먹으면 되죠. 그리고 이 고기 이거 뭐 그게 근데 이게 근원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은 돼지고기가 나쁘다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듣고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고 또 어떤 지역은 소고기가 뭐 안 좋다고 얘기 듣고 어디는 닭고기가 안 좋다고 그러고 그 지역의 특산물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고기가 뭐 어디가 그렇게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붉은 육류는 조금 이제 뭐 그 암을 예방하는 식단에 붉은 육류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사실 1회에 50에서 100g이 적절하고 이 영양가 자료입니다. 근데 사실 한 번에 100g 정도가 우리가 좀 비싼 고깃집 1인분이 등심 130g이거든요.
그러면 밥이랑 반찬이랑 다른 거 다 먹으면서 사람이 고기 100g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 진짜 무슨 씨름 선수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그냥 드시는 대로 드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식단 자체가 채식 위주하고 공유가 위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 3회 정도 섭취하는 거 그냥 일반인들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뭐 튀김 피하고 햄이나 소시지 이런 건 뭐 애들 학교에서도 다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냥 적당히 그런 드시면 되고, 짠 음식은 뭐 하도 뭐 저기 저염식 하자는 건 뭐 조선일보서부터 뭐 요새 전국이 또 들짜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또 요새는 우유도 다 저지방만 드시더라고요. 술을 뭐 아까 얘기했습니다. 영양보충제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만 이거 너무 또 영양보충제만 드실 필요는 없고, 뭐 탄 음식 나쁘다는 건 뭐 옛날부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부패한 음식을 일부러 드실 분은 없죠, 여기.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 후기 합병증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진단받고 추적은 대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개 제가 외래에서도 말씀드린 건 재발 빈도가 높은 기간은 이쯤입니다. 이때 재발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때 치료를 받고 완전히 없어졌다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세포들이 튀어나오는 게 대개 이때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인터벌이 짧고요. 이때부터는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재발하는 게 아니고 병 자체가 독한 사람들은 재발하는 거고 순한 사람들은 재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확실하게 치료를 받을수록 재발률은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장기 추적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이거를 얘기를 드리면 먼저 심혈관계를 보면은 사실은 심장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림프종에서 주로 쓰는 항암제는 대개 심장에 독성을 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실 때 받기 전에 심전도나 심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70세 이상의 환자분들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장을 보호하는 약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려성 심부전이란 게 말 그대로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물을 막 많이 먹거나 조금만 그래도 막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차고 다리가 자꾸 붓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치료받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혹시 그런 증상들이 의심이 되면은 빨리 심장내과나 이런 데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죠. 근데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그런 항암제에 맞았던 분들이나 또는 병이 가슴 쪽에 있어서 가슴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그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심부전뿐만 아니라 심부전은 말 그대로 심장이 팍팍 짜주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관상동맥 질환은 우리 동맥경화가 그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좁아지는 건데, 이 경우도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이나 그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이 그런 거를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보다는 위험도가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동맥 질환이 여러분 잘 아시는 협심증, 심근경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인, 소위 말하는 이건 성인병이죠. 이런 게 다른 환자들보다는 그 위험도가 높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판막 질환, 심장 안에는 판막이 있는데 그 판막도 이런 약물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추적하시면서, 그렇다고 뭐 한 번도 치료를 안 받았던 사람이 이런 병이 걸릴 확률이 1이면 림프종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사람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이 뭐 100이다 이런 건 아니고 조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체크가 중요한 거고요. 호흡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쓰는 약 중에서 특히 호지킨 림프종 같은 경우는 폐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을 주로 쓰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폐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주로 있습니다. 근데 다 생기는 건 아니고 아주 지극히 일부 환자들이 생기는데,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좀
그 젊은 사람들에서 호치킨병이 많이 생기니까 내가 내 나이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좀 숨이 많이 차는 것 같다 그럴 때는 한번 검사가 필요하고 이거를 미리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2차암의 발생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2차암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 어떤 암에 걸렸던 환자가 그 암이 완치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암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암이 생기는 원인으로서 첫 번째 암에 대해서 치료받았던 그 치료제나 방사선 치료나 그런 게 몸에 무언가 조금 데미지를 줘서 그게 몇 년 있다가 암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1970년대나 80년대까지는 없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암이 걸리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2차 암이 생길 수가 없었죠. 그러나 90년대 이후로 암에 완치되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왜 생기냐 하면 우리가 항암제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암세포만 돌아다니면서 죽이면 사실 그게 제일 좋은데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세포들도 다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좀 얼룩덜룩하게 좀 흔적이 남는 것처럼 세포도 은연중에 조금 데미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 게 데미지를 받은 세포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그냥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조금씩 이제 문제가 돼서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나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백혈병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유방 쪽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방이 조금 노출이 됐다. 그러면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갑상선이 노출됐다 그러면 갑상선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폐암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2차암이란 게 꼭 치료 때문에 생기는 암만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와 관계없이도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치료 때문에 생겼는지 이거는 사실 알기는 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거는 나는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이제 그걸로 치료를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인생에 암은 없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정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사람은 태어나서 딱 암은 한 번만 걸리는 걸로 딱 된다면 림프종으로 한 번 딱 걸리고 완치가 돼버리면 일종의 면죄부가 생긴 거니까 평생 뭐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스크리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좀 젊은 연령대 치료를 받으신 분들, 특히나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거나 이런 고용량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한테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조기에 폐경이 된다거나 무월경이나 불임, 남자들도 불임도 생길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게 저도 굉장히 참 문제인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정자를 미리 이렇게 이제 정자를 이제 받아서 냉동을 시켜놓는 걸로서도 이게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현재까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여러분들이 1차로 처음 진단받고 첫 번째로 하는 치료들, 뭐 3주에 한 번씩 하는 치료라든지 보름에 한 번씩 하는 치료들은 대개 불임을 일으키거나 이런 걸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렇게 고용량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재발을 해서 막 고용량을 쓰거나 이런 분들은 또는 처음 진단 당시에 굉장히 병이 좀 독해서 아주 독한 치료를 받았던 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생길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다 미리 예방을 해놓고 하기가 좀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옛날 기억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급하거든요. 빨리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자나 이런 거를 보고하는데 한 2, 3주 걸리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또 뭐 난소를 뭐 조직을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분비 기능도 약물 치료 받는 분들이 몇 년 있다가 굉장히 몸이 많이 붓는다고 저한테 와서 여자분들 특히 해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이제 좀 10대 때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좀 키가 좀 안 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신경계는 뭐 치료 받으시면서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 따끔따끔하고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 이 말초 신경이 어쩔 수 없이 쓰는 약 때문에 조금 손상을 받습니다. 근데 림프종에서 쓰는 약으로는 대개는 좀 그렇게 그만하다가 치료 끝나면 서서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문제는 뇌에서 생기는 림프종에 대해서 치료받으신 분들은 뇌 쪽으로 우리가 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뇌가 조금 변화가 좀 옵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 좀 떨어지고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치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골격계도 뭐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골반뼈 있는 데가 막 그 골반 관절 통증이 있고 그래서 보면은 뼈가 이렇게 썩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역시 골 성장장애 어렸을 때 치료받은 경우 또 면역계도 여러 가지 면역이 좀 많이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몇 년 되신 분들은 다 좋아지는데 치료를 종료하고 한 처음 1년간은 조금은 좀 더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분들께서 림프종을 떠나서 모든 우리나라의 암으로 치료받았던 암 환자 또는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을 종합병원을 다니는 환자분들이 오인하고 있는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 당뇨병으로 10년째 삼성서울병원에서 10년을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대장암이 걸렸어. 그럼 병원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이 병원을 3개월에 한 번씩 다녔는데 왜 대장암을 피검사를 했는데 왜 몰라요? 당뇨병을 보는 극과에서는 당만 잽니다. 예?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닙니다. 환자분들 중에 저 피검사 했으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 피 한 방울 가지고 다 나오는 검사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개발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림프종에 대해서도 저희가 림프종과 관련된 검사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뭐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전립선이나 유방이나 자궁이나 갑상선 이런 데에 대한 검사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걸 매번 하면 그거는 과잉 진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플랜을 정해 놓으시고 적절한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 국민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기 삼성병원에서 림프종 피검사하고 있으니까 건강검진 안 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2차 암의 발생 위험도가 그래도 있으시니까. 또 관상동맥 질환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시고 이상 증상이나 징후가 발생하실 때는 해당하는 뭐 순환기내과나 이런 데 가셔도 좋고 우선은 담당 의사한테 먼저 오셔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쪽 전문의 아니라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잊으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으세요. 이런 건강관리 강좌가 뭐 있으면 그래 뭐 한번 한다는데 그건 한번 가보지 이 정도는 하시고 보통 때는 잊으십시오. 저는 회진 때 입원 환자들이 림프종 관련해서 막 기사 오려가지고 책 보고 그러면 저 혼냅니다. 이런 걱정은 제가 할 테니까 지금 요즘 한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연예인 뭐 엑스파일이나 이런 거나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림프종에 관련한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 보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규칙적인 생활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병은 이제 끝난 얘기니까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재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만 자꾸 위축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지만 행여나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즐겁게 생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 림프종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조금 불안전한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좀 그 내용 같은 거 하니까 이것도 자주 들어오시지 마시고 정말 혹시 무슨 궁금한 게 있을 때만 보시고 제가 이거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보니까 너무 한의원 뭐 이런 림프종 이런 잘못된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데
아직은 굉장히 좀 정보가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주위에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아무래도 이런 쪽에 치료받으셨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것들도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오늘 이렇게 얘기 들으시고 이 병원 문을 떠나시는 순간은 또 잊어버리세요. 다음에 외래오실 때까지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재밌게 지내시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